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오랜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4% 정도 가량 지금 상승을 하면서요.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데요. 자,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그 매수가 이루어져야 저희 나라 전체 그 코스피가 같이 연동을 하기 때문에요. 이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요. 오늘도 지금 1433원, 즉 환율이요, 아직까지도 빠지질 않는데요. 자, 이렇게 달러가 강세인 이유가 과연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강세인 달러가 언제쯤이면 약세로, 아니 약세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좀 빠질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안화의 모습인데요. 자, 과연 어디까지가 위안화가 약세가 계속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일단 기축통화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축통화란 국가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특정 통화를 이루는 말로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가 이에 해당한다. 즉, 세상에 이 국제 간의 모든 결제를 어느 화폐로 진행을 하느냐, 이게 기축통화겠죠. 자, 역대 기축통화의 국가와 그 수명입니다. 자, 보시다시피요, 15세기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 네덜란드, 이런 데까지가 18세기 초반까지 이루어오다가, 그리고 나서 프랑스, 그리고 그 이후로 2차 세계대전 전, 1차 세계대전까지 영국의 파운드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21년도 들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미국이 100년 이상을 기축통화의 자리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미국이 이 기축통화의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를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브레튼 우즈 협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1944년도 그 2차 세계대전 직전에 그 전 세계의 44개국의 대표들이요, 총 만나는 겁니다. 이 장소에서요. 그래서 그 미국의 의도로요, 금환본위, 자, 다른 말로 해서요, 금태환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금태환, 뭐 김태환이 아니고요, 금태환, 다른 말로 해서 금환본위라고도 합니다. 자, 달러를 가지고요, 이렇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는 금으로 바꿔주는 제도죠. 즉,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하려면 가진 만큼의 금만큼만 달러를 발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금태환 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1947년도까지만 해도요, 미국 정부가 전 세계 금의 70% 이상을 갖고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외환자산 결제는 대부분 달러로 진행이 됐는데요. 근데 미국은요, 암암리에 달러 발행을 남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그 실질 가치가 많이 떨어져 버린 거죠. 자, 그래서 1960년대 들면서요, 유럽과 일본이 보유한 그 달러 자산 총액이요,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을 초과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 금태환 능력에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온스당 35달러의 달러를 발행해주는 그 부분에서 금값이 치솟아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1960년대는 미국의 금 보유량이 전 세계 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버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거꾸로 71년도 들어오면서요, 달러 통화량은 10%만큼이나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독이 71년도 그 5월 달에 나 이 브레튼 우즈 이거 탈퇴하겠다, 그러면서 탈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얘네들이 지금 다 같이 탈퇴를 해버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71년도에요. 71년 8월 달에 그 영국 대표가 직접 재무부에 온 거예요. 그래서 30억 달러 정도의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라고 요구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요, 아차, 이거 잘못하면 국가 부도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그 비상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위에 보이는 이 닉슨 대통령이요, 그 1971년 8월 13일 날 금요일이죠. 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행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 16명을 헬리콥터에 태우고요, 이 캠프 데이비드로 군사기지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부하고 모든 연락처를 다 차단을 해버려서요, 이 정보, 이 모임에 대한 정보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15일 날 그 아까 금과 달러를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그 금태환을 없애버리는, 다른 말로 닉슨 쇼크라는 걸 만들어버립니다. 즉, 발표를 해버린 거죠. 앞으로 브레튼 우즈에서 만들었던 그 금태환 제도를 스스로 파기를 해버리겠다라는 그 한마디로 비도덕적인 배신을 감행을 해버립니다. 자, 이게 닉슨 쇼크가 되어버립니다.
이 닉슨 쇼크가 턱 들어오다 보니까요, 당연히 근본위제가 폐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달러를 매우 그냥 남발로 찍어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요, 무분별한 양적 완화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 그 위기가 2007년도에 발행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는 야, 너무 이제 미국에만 이런 얽매여 살지 말자라는 이 탈중앙화의 요구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달러를 무작정 찍어내는 게 어딥니까? 네, 당연히 연방준비제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연방준비제도 FED, Fed 하지 않습니까? 자, 이 Fed는 정확하게는요, 그 민간기업이랍니다. 사실은 그 민간기업의 12개 연방준비은행과 그리고 그 독립기관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 민간기업이긴 하지만요, 그 의장과 이사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한답니다. 그리고 상원이죠. 예, 연방의 상원이 인준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요, 민간 기업이니까 주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주들의 그 배당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요, 미국 재무부로 귀속이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엔 미국의 정부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달러를 무조건 발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 국채, 네, 국채를 담보로 해서 1대1이라는 그 비율로 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즉 탈중앙화를 하자, 미국에서 좀 빠져나오자라는 논의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보세요. 사우디에 미보다 더 큰 손이 된 중국이다 이거죠.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면서 위안화 결제를 논의하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가 뭐라고 했습니까? 페트롤 달러를 중국 위안화로 받을 수 있다라는 미국을 자극하는 소식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미국의 그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소리죠. 자, 러시아를 도와주면서 그 중국이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을 지분을 인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하고 싶어하는 그 중국의 야심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 그 과정을 보려면요, 그 미국이 일본을 죽였던 방법을 검토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 플라자 합의였던 거죠. 자, 1985년도에요 9월 22일 날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영국 이렇게 이 5국가가 만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독일과 일본의 화폐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때 야, 좀 절상을 하자 이거죠. 예? 일본 화폐, 독일 화폐, 마르크하고 엔화 좀 절상하자 해서요, 지금 요 때입니다. 요 시기에 갑자기 지금 미국의 이 달러가 쭉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87년, 즉 2년 후에까지 N달러가요 142엔까지 빠져버려서요 33%가 폭락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마르크 역시도 35%의 하락이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플라자 합의는요, 일본의 그 자산에 버블을 촉발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경기 부양으로요, 저금리 정책을 써버린 거죠. 즉 일본이 5%의 금리에서요, 이거를 2.5%로 확 내려버립니다. 금리를 확 내려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네, 달러가 싸버리니까요, 해외 부동산 쇼핑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이 뭡니까? 킹콩이라는 영화잖아요. 얘가 킹콩이 지금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 누굽니까?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제인이었나요? 하여튼 그 여자를 손에 잡고 이 건물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하고 록펠러 센터는 그 미국인들의 굉장히 자존심을 나타내는 그런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록펠러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요, 일본이 매입을 해버릴 정도입니다. 자, 게다가요, 그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면서요, 90년대에 와서는요, 일본 땅 전체 부동산 가격이요, 미국 본토의 4배까지 올랐답니다. 그리고요, 98년대는 미국의 주가 시가총액을요, 일본이 초월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엄청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에는 가격에 버블이 생겨버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국제결제은행인 BIS라고 하죠. BIS가 자, 그 지급 준비율을 말이야 8%로 올려라고 1988년도에 올려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요,
다음 해인 89년도에요. 그 금리를 2.5%에서 6%로 확 올려버립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이 돼버린 거죠. 즉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려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네, 버블이 붕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일본의 부동산 인덱스입니다. 자, 1990년도까지 엄청난 버블이 이루어졌죠. 그러다가 88년에 지금 89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90년 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나버린 그 20년이라는 그 일본의 침체가 시작이 된 거겠죠. 자, 주식이 폭락합니다. 부동산이 폭락하죠. 그리고 은행이 파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이 부도가 나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래서 그 일본이 좌절하면서 반도체니 뭐니 이 모든 걸 다 뺏기고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에서 승승장구하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자, 이게 그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의도는 뭡니까? 2008년도에요. 후진타오 그 주석이, 중국 주석이 그 오바마하고 만나서 야, 위안화 역시도 지금 달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위안화 역시도 국제통화에 뭔가를 끼워 넣어야 된다. 그래서 다원화를 주장을 하죠. 물론 오바마는 거부를 해버립니다. 자, 2000년도 당시에 그 외화 보유고의 71%가 중국은 달러였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지금 현재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 중국의 점유율 비교입니다. 더 보십시오. 빨간색은 미국이고 중국이 있는데 비교도 자체가 되질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요. 통화 용도별 점유율입니다. 자, 외화 준비금, 국제거래 결제, 외화 채무 발행, 외환 거래액 이 모든 게 이 파란색인 달러와 검정색인 중국과는요. 위안화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그 통화의 구성량을 보면은요. 자, 제일 큰 부분이 역시나 달러입니다. 달러가 7조 871억. 예, 엄청난 거죠. 그리고 유로, 다음에 엔화, 파운드 그러면서 지금 위안은요 2.79%로 즉 5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중국이 내 팔자, 자기 팔자가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직은 안 됩니다. 지금 중국 부동산의 개발 기업에 대한 부실 채권 그 비중입니다. 자, 갈수록 지금 채권의 부실 부담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파란색은 민간 기업이고요. 이 빨간색은 국영 기업인데요. 지금 계속 기업들이 비중이 지금 부실 채권이 높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밑에 거는요. 중국의 신축 주택 가격 상승률인데 지금 주택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도요 마이너스 1.3%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중국 경기가 터져버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급 준비율을 낮추고 인적 완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킹 달러 공포인데요. 문제는 개발도상국을 강타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 국가들이 부채의 덫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리랑카가 디폴트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파키스탄, 앙골라 등도 지금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 얘기죠. 1대1로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육지의 길과 해상으로 해서 중국과 전 세계를 연결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초반에는 중국과 이 신흥국에다가 달러를 계속 녹이는 거예요. 즉 계속 돈을 풀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중국이 공짜로 이 국가에다가 퍼주는 게 아니라요. 돈을 대출해주고 나서 중국 기업이 개발에 참여를 한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따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해당 비용은 그 해당 국가의 부채로 남아버린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전체적인 계획은 확실히 있는데 문제는 세부적인 계획이 너무나 어설퍼버린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약한 국가의 그 정치 세력에 의해서 저희 나라도 60년대 그랬잖아요. 그 정치 세력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결국엔 충성 경쟁의 부작용으로 중국 입장에서도요. 신흥국의 그 부도가 부실 채권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 서로 간의 끈끈한 연대의 차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GDP 대비 중국 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위 5개, 지부티, 앙골라, 몰디브, 라오스, 콩고. 자, 이런 데가 지금 중국의 부채가 굉장히 크고요. 이게 터져버리면 언제 중국의 그 경제도 흔들릴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다가요, 위안화 가치 역시도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포치라고 하죠. 포치. 네, 포치라는 게 치가 7입니다.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엔 7이 무너진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즉, 그 7에는요, 7위안이, 즉 달러 대비 7위안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 역시도 7%가 붕괴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포치 라인이 이렇게 뚫려버리면 지금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공산당 대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황제 반열에 오르려는 그 시주석의 야망에도 금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2분기의 성장률이 0.4%로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계기로 올해 전체 목표인 5.5% 달성이 멀어지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의 그 초기 단계인 그 문제점인 중진국 수준, 네, 중진국이라는, 결국에 뭡니까? 개발도상국이 되다가 경제 발전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초반에는 그 순조롭게 성장세를 보이다가 나중에는 둔화가 돼버리는, 그리고 정체가 되어버리는 현상, 이게 중진국 수순이었는데요. 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우려가 굉장히 높다. 중국의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결국엔 이 모든 게 중국을 잡기 위해 했던 미국의 어떤 깊은 음모가 아니냐.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중국이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뭐 돌파구는 뭐냐 이겁니다. 그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디지털 위안화 내용을 벌써 10조 원을 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CBDC 주도권을 잡은 디지털 위안화, 이게 22년도 2월 기사인데요. 그때 베이징 올림픽 때 이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디지털 위안화가 뭐냐? 자, 중국 정부가 14년부터 개발하고 있는데 2020년 전 세계 처음으로 공개 실험에 돌입했고요. 디지털 지갑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끼리 접촉하면 결제가 가능한 것이 이 특징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 이용을 10조 원 이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뭔가 뚫어나갈 그 방법을 찾고 싶었는데요. 해결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미국 국채를 파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국 국채 보유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 1조 651조 달러가 넘다가 이번에 지금 1조가 깨졌다는 뉴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9,500억 달러까지 줄었는데요. 자, 지금 중국이 미국 국채를 지금 매각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장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가 보면 미국 페드가 기준 금리를 잡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네, 국가 채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위험 수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1조 달러가 넘는데 이거를 계속 팔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당연히 미국은 그 국가 채무, 부채가 지금 미국도 많지 않습니까? 그 채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바이든 정부의 전곡을 찔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부채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게 퍼블릭 뎁, 즉 공공부채가 갈수록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중국이 국채를 계속 팔기 시작하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밑에 거는요, GDP 대비 그 부채 비용인데, 물론 GDP가 높으니까 이번 22년도에 조금 빠지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요, 아직까지도 미국의 부채 역시도 쏠쏠하지가 않다 이 얘기입니다. 미국의 강달러에는 어떤 혜택을 주느냐 이겁니다. 자, 첫 번째로 표면상으로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을 주겠죠. 자, 왜냐하면 달러가 높게 세기 때문에 그 부자들은 수입품을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자들이 돈을 많이 풀다 보면 그 돈이 돌고 돌아서 빈곤층에다가 넘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많은 돈을 풀지 않겠습니까? 그럼 신흥국에서는 달러를 갖고 있게 됩니다. 많은 달러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봐, 우리 미국 달러는 이렇게 전 세계 신흥국에다가 이렇게 달러를 풀 수 있는 이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자질이 있는 거야 라는 달러의 명분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신흥국은 어떻습니까? 그 달러를 계속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신흥국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달러를 계속 많은 달러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상승을 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다시 미국 국채를 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달러만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기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그 화폐들은 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엔화도 빠지고 위안도 빠지고 유로까지도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유럽이 빠지다 보면은 긴축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가 미국으로 다시 리쇼링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그 음모를 지금 짜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미국은요,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가 아닙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초록색 서비스업으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뭡니까? 금융, 그런 쪽이죠. 금융으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게다가 오른쪽에 걸 보시면 그 산업별 종사자입니다. 미국은 역시나 이 서비스에 엄청난 사람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금융으로 먹고 사는 국가가 이제는 다시 제조업까지도 리쇼링하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또 하나 플러스가 뭐가 있습니까? 신흥국과 그 주요 유럽 같은 선진국의 증시가 급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미국은 그 돈을 가지고 저점에서 쑥 주식을 다 사버리겠죠. 결국엔 돈을 다 걷어가 버립니다. 물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가가 PBR이 0.8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얼마나 쌉니까? 자,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언젠가 그 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의 이 싼 주식들을 전부 다 쇼핑을 해버리는 순간이 조만간에 오겠죠. 그렇지만 이 미국의 그 강달러, 이 강달러가 된 이유는 결국엔 금리 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의 덫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가치가 빠지게 돼 있죠. 그리고 신흥국들이 지금 부도가 터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라오스, 방글라데시는 이미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부채도 아까 차트 보셨잖아요. 부채가 높아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미국의 부채가 올라가다 보니까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 미국 정부가 짊어지는 부채가 높아가니까 당연히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엔 미국 역시도요, 이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요,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 그런 현상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11월 8일 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CBS 뉴스를 보면요, 지금 이 파란색인 민주당보다는요, 빨간색인 공화당이 10표 정도가 11 정도가 더 많습니다. 결국엔 지금 상원과 하원 모두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나라 현대차에도 지금 많이 피해를 받았던 그 감축법도 8월 중순에 통과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해버리면 바이든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야 하나 아니면 인하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용입니다. 자, 두 번째가 경기 침체겠죠.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고용에는 지금 요 차트가요, 고용 실업률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22년도 7월 달에 3.5, 그리고 그 9월 달이나요, 8월 달에 3.7%까지 지금 살짝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실업률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진짜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느냐, 그거는 조만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요, 자, 지원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20대 아니면 60대 이런 장년층들이 웬만하면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원금이 고갈되기 시작을 하죠. 게다가 지금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을 거 아닙니까? 자,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퇴직연금의 손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미국만큼 퇴직연금이 많이 활성화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21년도 지금 퇴직연금의 어떤 그 투자 비용인데요, 지금 7조 달러가 이상으로 지금 퇴직연금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이 퇴직연금을 집어넣는데, 자,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나스닥이 거의 30% 빠졌으니까, 자, 그러다 보면은 퇴직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이 확인을 해볼 거 아닙니까? 연금 손실이 어느 정도 돼가나 봤더니 많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겁이 나기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장년층과 그리고 20대들이 구직을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구직 수가 높아져 가니까 슬슬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집값이 슬슬 빠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22년도 1쿼터부터 지금 꺾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항상 어떻습니까? 겁이 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일을 하게 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실업률 역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결국엔 이 모든 게 고용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경기도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집값이 떨어지다 보면 경기도 침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페드가 지금 지난주와 그리고 현재의 그 점도표, 그거를 본 모습인데요. 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지금 페드 점도표가 제일 높아봐야 지금 3.9, 4.0 정도 가지 않았느냐 싶었는데,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4.4, 4.5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일주일 차이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겁니다. 결국엔요, 이 점도표라는 부분은 언제 다시 바뀔 수도 있고요. 결국엔 파월의 그 입김은요, 언제 상황에 따라서 확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 커다란 그 미국 뒤에 숨어 있는 자본이 이 미국 경제와 전 세계의 경제를요,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떠면 됩니까? 네, 결국엔 모든 거는 원점으로 돌아오려는 회귀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다시 빠질 수밖에 없고요. 빠졌던 금리는 조만간 언젠간 다시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자, 주식 투자라는 건요, 한 해, 두 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지금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쭉 2% 이상, 2.3% 이상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건요, 이 경제라는 건요, 분명히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생업에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게 됩니다. 자, 참 힘든 하루하루이지만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즐겁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